이렇게 엄청난 자리인지 모르고 강연하게 늦게 오셔서 죄송합니다. 사실 강연 주제에 대해서 원고도 부탁을 하셨었는데 제가 죄송해요. 원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PPT로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시리즈를 지금 쓰고 있고요. 4권까지 나왔고 이제 5권이 곧 나옵니다. 어젯밤에 이제 마지막 교정지를 받았는데 741페이지 본문만 그래도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큰 주제가 소금운명과 이 한국인데 제가 우선 쓰고 있는 오늘 드린 제목은 기독교와 한국 사람 만들기입니다.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 사람은 저는 5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사람이 없어지진 않았죠. 조선 사람이 있었지만 그 조선 사람이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우리가 근대화에 맞닥뜨리면서 새로운 인간형이 형성이 되고 그걸 우리가 이름하여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조선 사람하고 이제 분류를 근본적으로 이제 다르다고 해서 하는데요. 근데 그럼 그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다른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물론 조선 사람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는데 다른 부분이 특히 있고 오늘 이제 특히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이 기독교의 영향, 기독교가 상정하는 인간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근대 서구 문명 중에서도 서구 문명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 문명, 그러니까 개신교,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라는 것이 나오면서 서양의 근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고 그 과정이 조선에 그대로 전수가 돼서 조선에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조선이 어떻게 근대화의 과정을 겪게 될까 저는 이제 그런 틀에서 바라보고 거기에 가장 중요했던 기여랄까 근대화의 기독교가 기여한 바를 좀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시작할 때 2000년도에 제가 미국에를 학술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한국학술대회였습니다. 연대학교에 아직 있을 때였는데 그때 조지타운에서 이제 학술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미국 교수가 발제를 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친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미국 교수고 그때 켄트 주립대학의 교수였었는데 한국에서 서강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었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그리고 부인도 한국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한국말도 다 배우고 한국말도 잘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발표를 하면서 그 친구가 발표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한국에서는 영어에는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있다. 근데 한국말에는 코리안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영어에는 코리안 그러면은 남한에 살면은 사우스 코리안, 북한에 살면 노스 코리안, 중국에 살면 코리안 차이니즈, 중앙아시아에 살면 코리안 러시안,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코리안 자패니즈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져 살고 있어도 다 코리안이라는 걸 안다. 근데 저는 정작 한국말을 보면은 남한에 사는 사람은 한국 사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 사람, 중국에 사는 코리안들은 조선족, 중앙아시아에 사는 조선족들은 고려인, 미국에 사는 조선족은 재미교포, 일본은 제1교포.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는 재미교포나 제1교포에는 주어도 없다. 그러니까 재미교포라는 거는 미국에 건너가서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 건너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화교, 제1화교, 일본에 건너와서 사는 중국계, 미국에 건너와서 사는 중국계 이런데 재미교포 그러면 그냥 독일 사람이 미국 건너가서 살고 있어도 재미교포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다 같은 사람이냐 그러면 호칭도 다 다른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대 얻어맞고 진짜 이상하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다 호칭이 달라졌고 특히 우리는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 자신을. 그 북한이 조선 사람이라고 자기네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 조선이 있었으니까 그걸 이어서 조선 사람이라고 그런가 보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럼 한국 사람은 또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돌아가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저희가 그때 실력으로 찾았어요. 요새 찾으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때 실력으로 이게 2000년도에 있으니까 그때 실력으로 열심히 찾아봤더니 공식 매체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제일 오래된 기록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던 게 조선일보 1962년 9월 22일자였어요. 그 전에 우리를 조선 사람이라고 했죠. 조선일보가 조선 사람이죠. 조선일보 다 조선 사람이었어요. 일제시대도 조선징이었습니다.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 부르기 시작한 지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한 6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다르니까 분명히 다르고 물론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옛날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그러니까 중국 사람 이홍장 이런 사람들이 조선을 삼한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고려라고도 하고 조선이라고도 하고 삼한이라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불렀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한인 하기 시작하는 거는 1910년대 20년대에 이광수,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동경에 유학을 가서 일본 대학에서 유학생 단체를 한인이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한 게 제일 오래된 기록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니까 한국 사람은 오래 안 됐더라고요. 우리를 한국 사람이라고 부른 게. 그래서 그래도 제가 내심 생각해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호칭은 다 다르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이게 그래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한국적인 코리안네스가 분명히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민족이라 그러면 언어, 풍습, 인연, 종교, 인종 이런 걸과 공유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같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볼게요. 한국말을 잘하면 한국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너무 잘합니다. 너무 열심히 배우고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언어가 됐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선생님이 없어서 지금 난리라고 치는데요.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교포 2세, 3세 되면은 한국말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나 많습니다. 언어는 한국 사람 기적해 주지 못합니다. 이거 아세요?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겁니다. 한국학 강의를 제공하는 30개 국가, 상위 30개 국가의 명단이에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대학수가 한국학 과목을 가리키는 대학교 수의 순위예요. 1등이 일본이에요. 일본에는 한국학을 가리키는 대학교가 376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본하고 몇 학교가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맨 꼴찌가 공동 28위 모로코, 스페인,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에도 6개 대학이 가르칩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대학이 6개나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국 언어는 이제 한국 사람이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풍습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한민국만큼 풍습이 엉망진창인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고유 풍습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식 양복으로 입었다가 중간에 갑자기 한복으로 갈아입고 대추 던지고 뭐 어쩌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했지만 그 뭐 하는 거지? 뭐 대추 던진다고 그게 갑자기 한국 사람이고 조선 사람이죠. 그건 조선족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혼란의 극단을 보여준 게 우리나라의 결혼식. 장례식도 마찬가지죠. 장례식이 3년 여기 들어오는 데도 고려대학병원 장례식장이 있지만은 언제부터 우리가 대학병원에 가서 장례식을 했습니까? 한국적인 거 아닙니다. 모르죠. 한국적인가 대구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풍습은 한국 사람 절대 규정 못 해줍니다. 가장 무너진 풍습이 가장 무너진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념은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갈라질 대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네 동강이 나고 지금 계속 갈라지고 있습니다. 종교요?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다 미국이고 뭐 어느 카나다고 어떤 이민국가보다도 종교적으로 다양한 나라가 대한민국. 우선 뭐 그냥 이 프로테스트 항상 바뀌니까 그때마다 바뀌니까 대략 뭐 개신교가 20% 25%라고 그러고 천주교가 한 카톨릭이 한 10% 뭐 내외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국가 중에서 스페인의 식민지를 400년 경험한 필리핀 거기만 100% 거의 다 100% 카톨릭이라고 그러고 근데 나머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개신교하고 구교가 이렇게 천주교가 이렇게 성한 나라가 있습니까? 비슷하게 일본 구교 신교 다 합쳐서 1% 안 됩니다. 중국 뭐 안 치고 근데 나머지를 보세요. 월남,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불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슬람, 인도 힌두교, 파키스탄 이슬람, 중동 다 이슬람, 이스라엘 빼놓고 그렇죠? 유대교.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면은 프랑스, 이탈리, 스페인 카톨릭, 영국 성공회, 독일은 북부는 개신교, 남부는 구교, 천주교, 북부는 루터교, 바다 건너가서 대서양 건너가면 남미는 다 카톨릭, 미국은 한 50% 개신교, 10몇 프로 천주교, 나머지는 대충 그쪽에서 나온 뭐 몰몬교에서 다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은 이제 불교하고 저 신도교 합친 거고요. 그럼요, 거꾸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종교적으로 일치하는 게 있어요. 그 나라하고 민족하고 사실 그게 종교전쟁 나중에 그거의 후유증이겠지만은 어쨌든 결과겠지만은 우리같이 종교적으로 다양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이건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제사 지내고 어머니는 성당 다니고 애들은 교회 다니고 얼마든지 있어요. 거의 외국서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게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그럼 이제 인종, 남는 게 인종이에요. 여러분 인종, 우리가 단일민족, 배달민족 이러는데 한국인의 성씨가 1985년에 공식적으로 275개가 있었어요. 275개. 그 중에 근데 과반이 136개가 아세요? 자기네 족보상으로 시조가 귀화 외국인이에요. 저희 장모님이 연한이 씨, 혹시 연한이 씨 보세요? 연한이 씨. 그 프라이드는 정말 진짜 뭐 조선시대에 대제학을 제일 많이 해요. 배출을 임금님의 선생님을 제일 많이 배출하고 뭐 무슨 국어학자 누가 계시고 뭐 이중영 선생님 뭐 하여튼 뭐 굉장하게. 그래서 근데 그거 아세요? 찾아봤어요. 연한이 씨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연한이 씨 시조 이후는 본래 당나라 출신으로 고종 당나라 제3대왕 때 중랑장을 지내다가 660년 나당연합군 대청관 소종방의 부장이 되어 신라에 들어와 백제를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신라에 귀하여 연안부에 등려줬고 시급 1천물을 받아 살게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연한이 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6개 성씨가 고유 성씨 중에서 136개 성씨가 자기 조상들 외국에서 왔다. 찾아보시면 다 나왔어요. 여기. 그런데 2015년 현재 우리가 성씨가 5,582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2006년부터 다문화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 와서 귀화를 해서 한국 성씨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하마드 씨가 파키스탄에서 와서 살다가 귀화하면은 성 무하마드, 본적 이슬람아바드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한자로 씁니까? 안 써요. 한글로 써요. 그러니까 지금 한자 표기 불가 성씨가 4,075개. 원래도 단일 민족 아니었고 앞으로도 더 단일 민족 아니었어요. 민족도 혈통, 피도 우리를 규정 못 해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보통 한국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의 정체성은 뭘까? 그러면 한국 사람의 엑기스가 뭘까? 한국 사람을 딱 일본 사람하고 딱 구별시켜주는 그 DNA가 있을 것 같고 중국 사람하고 딱 구별시켜주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달한 결론은 없다. 그런 거 없다. 그리고 그런 거 찾아다니는 것 같이 허망한 일이 없다. 제가 유교도 해봤고 무속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고 뭐 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질문이 잘못됐다. 한국 사람을 딱 규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에센스가 뭐냐를 찾는 거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 역사를 알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근현대사를 알기 시작하면은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왜 이렇게 다양한가? 왜 이렇게 이념적으로 다양하고 왜 이렇게 종교적으로 다양하고 왜 이렇게 풍습이 엉망이 됐고 어쩜 이렇게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가가 사실은 그걸 갖고 질문을 하고 물어봐요. 우리 자신한테 물어야지. 우리 역사에 물어야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질문을 바꾸기 시작하고 제가 한국 사람 아들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도 500년에 걸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든 나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조선이 1392년에 세워지는데 1392년에 조선이 세워지면서 주자성리학, 유교를 국교로 삼지 않습니까? 우리 다 배웠죠? 근데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고려 시대는 뭐였죠? 종교가? 불교. 그 전에 통일신라? 불교. 그 전에 삼국시대 불교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우리가 교과서에서 한 372년인가에 뭐 동진에서부터 무슨 저쪽 어디 고구려로 뭘 갖고 들어와 동제국을 불쌍하고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렇게 치면은 천년 불교하던 나라를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 유교 국가로 바꿉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조선 사람이 1910년 8월 22일 날 조선이 멸망하면서 이제 더 이상 조선 사람이 모델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는 게 조선 사람을 대신할 어떠한 인간형을 찾아가지고 조선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천주교가 1784년에 들어오고 동학이 1860년 개화 쭉 들어오는 역사를 제가 다 추적을 해보는데요. 이게 뭐냐면 조선조의 주자성리학을 대체할 체제와 철학과 사상이 뭐냐를 갖고 엄청난 투쟁을 해보고 탐험을 하는 과정입니다. 천주교 들어온 것 같은 스토리는 제가 일본에 자세히 써놨지만은 진짜 놀라운 4대 부층 계층의 이승훈, 이벽, 권철신, 다 안동권 씨 무슨 그다음에 뭐죠? 정약전 이런 사람 이런 분들 대단한 4대부 집안들이 본인들이 그때 우연히 이승훈이라는 양반이 자기 아버지가 연행사라서 중국에 갈 수 있게 돼서 중국에 가갖고 거기에 있는 천주교당에 가갖고 거기에 있는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고 영세를 받고 가요. 베드로가.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서 막 영세 주기 시작하면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4대부면은 주자성리학의 사제들이에요.
주자성리야.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목사님도 안 계시고 신부님도 안 계신데 누가 제사를 지냅니까? 제주 누구예요? 사대부입니다. 사대부는 유교의 사제입니다. 근데 유교의 사제 노릇을 해야 될 양반들이 그 유교를 버리고 옆나라로 찾아가갖고 선교사 한 명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조선에는 카톨릭이. 일본도 명나라도 16세기부터 뭐 마테오 리치, 자비에르 슈브 이런 양반들 프란시스 자비에를 보냈었던 사람들이 조선에는 안 보냈대. 안 보내니까 어떻게 조선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가갖고 라봉 주교님한테 가서 저 꼬레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감동을 해가지고 영세를 주고 그랬습니다. 사대부가. 저는 그거를 왜 자세히 다루면 심지어는 사대부조차도 주자성리하고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무튼 동학 개화파 개신교 민족주의 이걸 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대안을 찾아서. 자, 그런데 그 대안을 찾아서 또 나가기 시작하니까는 사실 이게 우리 역사에 가장 아프고 핵심적이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면 조선이 멸망했을 때 조선의 멸망을 슬퍼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조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두 분 자결하셨어요. 민영환. 민씨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누구시죠? 매천야로, 황원, 황현. 그분 정도들밖에 몰라요. 왕실 중에서 아무도 자살한 사람 없고 아무 일 없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지? 이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3.1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운동을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굉장히 길이고 중요시 생각하지만 3.1운동이 가장 우리한테 뼈아프게 전달해 준 경우는 3.1운동이 1919년 나라 망한 지 9년 만에 고종의 장례식 때 인산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직도 나라 망한 지 9년밖에 안 됐고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황제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순종이 1924년까지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 그러니까 뭐 아주 잘 살아 계시고 1968년인가 낙선제에서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때인데 그러면 1919년에 만세운동을 벌입니다. 우리 9년 전에 뺏긴 국권 내놓으라고 국권 회복운동입니다. 그럼 9년 전에 뺏긴 국권이 어느 나라 겁니까? 조선 거죠. 그러면 조선의 국권을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아직도 살아계신 순종황제를 모셔오든지 영친왕을 모셔갖고 다시 뭐 조선이든 대한제국이든 다시 하자고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3.1운동 33일 됐든 뭐 48일 됐든 뭐가 됐든지 아니면 그 직후에 생긴 임시정부에서도 조선족을 다시 세우자라고 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망한 지 9년밖에 안 된 나라, 왕실이 멀쩡히 살아있는 나라를 다시 살리자는 얘기가 국권 회복운동하면서 전 국민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위가 벌어지는데 어쩌면 그 얘기가 안 나옵니까? 한마디도. 그리고 전부 다 뭐 민주공화국 이런 거 세우겠대요. 나라 망한 거는 슬펐어도 조선족 망한 건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이제 그 조건 틀이 형성이 됩니다. 뭡니까? 언젠가는 국권을 회복할 때인데 그 회복하는 국권은 조선은 아니다. 그럼 어떤 나라를 세울 거예요? 어떤 나라를 세울 거예요? 혹시 국권 회복하는 나라는 이미 1919년에도 조선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죠.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소련으로 가고 러시아 소련으로 가고 그렇죠? 중국으로 가고 그러면서
개종해보고 새 종교 받아들여보고 새 인연 받아들여보고 조직해보고 모금 활동해보고 교회 세워보고 무슨 흥사단 만들어보고 뭐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야, 새 나라 우리가 언제 국권 회복하면 난 이런 나라 세울 거야 라고 쭉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장의 나라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되면서 조선시대 내내 임진왜란 명자호란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빼놓고는 이민을 간 적이 없습니다. 연행사 정도 갔던 그랬던 조선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175개국에 720만이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되니까 야, 드디어 때가 왔다. 내가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연습했던 조직해봤던 이런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다 들어. 저는 거기에 대충 그러면서 한국 사람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5종류로 제가 나눠봤어요. 저 마음대로 나눈 거긴 합니다. 저 나름대로 정치사상 공부를 하면서 나눈 건데요. 첫 번째가 친중 정석사파, 둘째가 친일개혁파, 셋째가 친일기독교파, 넷째가 친소공산주의, 다섯째가 민족주의.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지금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이 친중정책사파였고 2권이 친일개혁파, 그 다음에 3권이 친일기독교파 1, 4권이 친일개혁파 2, 이 곧 나올 5권이 친일기독교파 2. 공산주의하고 아직 민족주의는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6권, 7권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조선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그 전에 비해서 어땠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어느 잘 살고 있는 나라랑 물론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 그걸 배우고 쫓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있어서 비교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의 과거와 우선적인 비교가 일어나야 돼요. 조선 사람들이 왜 조선이 망하는 걸 슬퍼하지 않았는가? 사실 굉장히 섭섭한 많은 분들이 섭섭해하세요. 이런 말씀드리면 의병도 있었죠. 문반 4대부들 왜? 자기네 나라가 없어지니까. 나머지 95%는 아니었어요. 자, 그 나머지 95%가 어떻게 살았느냐? 몇 가지만 까먹어요. 바산정약용이 쓴 시 중에 1802년에 애절량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뭐 어디에나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다양한 번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목이 그러니까 1802년이면 1800년에 정조가 승하하고 유배를 가는 거죠. 바산을 사랑해주던 정조는 유배를 하고 붕어하고 승하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강제로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지에서 겪은 일을 시로 적은 겁니다. 애절양인데요. 슬퍼하는 거죠. 뭐를 슬퍼해요? 절은 뭡니까? 절은 절단하다, 자르다 합니다. 여기서 양이 뭔지 아세요? 남자 성기입니다. 남자 성기를 자른 사건에 대해서 바산이 쓴 글입니다. 시입니다. 노전마을 절근 하나 그칠 줄 모르는 통곡소리 현문을 향해 가며 하늘에 울부짖길 쌈터에 간 지아비가 못 돌아오는 수는 있어도 남자가 그걸 자른 건 들어본 일이 없다. 아니 들어보소. 지금 하도 여자가 울고 있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남자가 그래 전쟁에 가서 전쟁길 끌려가서 전사에서 못 돌아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남자가 자기 성기 물건을 잘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상상나고 애는 아직 물도 안 말랐는데 조자선 상대가 다 군보의 신이다니. 시아버지는 삼상으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애는 갓나서 머리 다 말랐어. 그야말로. 그런데 조자손 상대 할아버지, 남편, 자기네 애까지 3대가 군보에 실려요. 그리고 군보에 실린 게 뭔지 아세요? 양반들은 군대 안 가고
평민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역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면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자가 군포를 짜야 돼요. 군포를 짜서 대신 바쳐야 돼요. 그럼 군포가 뭔지 아세요? 배필이 1필이 16, 가로 16.3cm, 길이 32.7cm인데 이거를 시대마다 달라져요. 제일 좋았을 때가 3~5필만 하는 데 있었어. 근데 나라가 부패하고 망해갈수록 가면 갈수록 15필에서 16필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의 여자가 뭐 무슨 방직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앉아갖고 이걸 짜는 거예요. 좀 분일 반일 막 애 키우고 난리 법석을 쳐야 되는데 이제 저거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 걸 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뭐 시아버지 거 아니 시아버지 돌아가지. 아 여기 군부에 실렸는데 무슨 소리야 내? 그걸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뿐만 아니야. 야, 여기 애 것도 있어. 아니 애는 강남쟁인데 여기 무슨 소리야? 군부에 실렸어 내. 그러니까 가서 아무리 호소해도 움직이는 호랑이가 이정을 누르면 마법관 소 몰아가고 그러니까 못 내겠으면 소래도 가져와. 칼을 갈아 방에 들자 자리에 피가 가서 자식 나가 보낼까 하고 내가 바보같이 애랑 싸질러 놓고 이 짓을 했어.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남자가 칼로 자기 성기를 잘라줘야 돼. 여러분 이게 1802년이에요. 영종조 시대가 뭐 대단했다고요? 아니, 영종조 시대 끝난 지 2년입니다. 하나만 더 빨리. 자매 1837년 3월 남지동에 사는 유승열이라는 사람의 15살 딸이 고을 사건에 민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저희 나이는 지금 16세로 어린 나이에 어미를 잃고 의지할 만한 족친이 없고 또 집안의 생활에 나갈 만한 재산이 없으며 다만 늙은 아버지가 있는데 모습이 마음이 아플 지경입니다. 급기야 연이은 흉년을 당한 이리저리 동서로 떠돌며 부가라에 음식을 얻어서 늙은 아버지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목숨을 가까스로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올 봄의 중황은 더욱 심하여 곧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따가 습득에도 부항이나는 고아되는 목숨이니 부녀와 함께 길거리에서 굶어 죽은 귀신이 될 것입니다. 저의 자매, 형제의 자매가 아니죠. 한자를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판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좀 노비로 팔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굶어 죽느니 아버지하고 같이. 그럼 나를 팔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저를 팔기를 청했대요. 가서 나 당신한테 나를 노비로 팔겠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제가 배신할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 나한테 지금 판다 그랬고 내가 돈 주고 그러면 나중에 또 모른 척하고 입사시키고 가면 어떡할 거야? 도망가면 어떡할 거야?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늙은 아버지를 보양할 길이 없어 이에 슬프고도 불쌍한 깊은 사정을 사토끼 흡사니 통촉하시는 몸을 팔아 구하라는 뜻으로 입지를 작성해 주셔서 저희 할머니 아버지 아사를 좌시하셨다. 공문서로 문서를 띄워달래요. 꼭 사또가 어떡합니까? 들으니 심히 불쌍하다 구하라 바로 운덕이고 자매 또한 전례가 있으니 참 맨날 있는 일이고 이런 의심하여 연명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증빙하는 국심하다가 그래서 이 자매 확인증이 나옵니다. 이 명문한 일은 제가 이번에 큰 흉내를 충분히 심하여 부모를 살릴 길이 전혀 없으고 만부등 저를 전문 집단 내어붙여서 수대를 받아 부모를 살리고 저를 윗사람에게 법률을 해요. 후수생과 함께 관에 입주에 따라 영영 자면이 뒤에 친족들이나 가정 중에 만약 잡소리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손 만대를 사람한테 줍니다. 여러분 놀랍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흔한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딸이 자기 자신을 고양미 300석에 팔아서 임당수에 까져서 이거 뭐예요? 신청전이 무슨 어떤 작가의 뭐 대단한 상상력이 느닷없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뭔 얘기예요? 맨날 있는 자매 얘기예요. 다만 소설이니까 그냥 해피엔딩인 거야. 용왕님 만나가지고 아버지도 눈 뜨고 말고 그러는 건데 그건 소설이니까 그런 거죠. 자매 맨날 있었던 이유는 조선 사람들 이렇게 살았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W주교, 천주교 주교님이 1840년대에 들어오셔서
뒤늦게 선교가 시작이 돼서 1866년 병인 마켓 때 수교하세요. W 주교가 와서 매일같이 보고서를 씁니다. 보고서를 쓰면은 그거를 카톨릭 신자가 그걸 가지고 서해안으로 가져와서 서해안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한 어부한테, 조선 어부한테 주면 그 사람이 그걸 갖고 노르셔서 서해상으로 가서 중국 어부 중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하고 접선을 해서 그 사람이 그거를 마카오나 홍콩으로 가져와 갖고 빠이 외방선교회 본부를 보냈어. 그게 거기에 쭉 쌓여있던 거를 나중에 달래 신부라는 분이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쓴 게 지금 한국 천주교회 사라고 123권인데 기가 보복입니다. 보복.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써놓은 책. 다른 조선의 공식 기록 아무것도 뭐 왕조실록도 평행대에서 안 썼어요. 기가 막힌 기록들이 거기서 이런 수많은 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정직한 관리는 조선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다. 가난한 사람들 가여운 삶을 살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 밀수, 경찰, 군인 여기에 매년 결과 봄이 되면 출몰한 도적들에게 돈을 받지 않는다. 조선 사람들이 소위 게으르다고 하지만 이는 여러분 카톨릭 신부님 말씀이세요. 사유재산권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자포자기행성이 필요하다라고 프랑스의 카톨릭 신부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왜 일을 합니까? 네? 애절량 같은 일이 맨날 벌어지는데 뭐하러 일을 하고 뭐하러 분포를 짜고 뭐하러 소를 길러갖고 뭐 밭을 가고 그 짓을 뭐하러 그냥 와서 가져가 버리는데 뺏어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안 되죠. 일하면 도둑질해야 되고 사기쳐야 되고 강도짓 해야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방에는 관료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 수없이 많은 집권남용이 자행될 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정부 측에는 집권남용의 핵심 구조를 밑도 끝도 없는 부패에 가다여서 조선의 정부는 도둑질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아니 넘어갈게요. 너무 가슴 아프지 그만하고 눈 아파. 이것도 넘어갈게요. 이상하게 그 와서 이분들이 여러 선교사님들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에는 우유도 없고 커피도 없고 차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냥 사교를 하러 만나갖고 친구들끼리 뭐를 마실 수 있는 게 집에서 만든 술밖에 없더래요. 그러니까 맨날 술 마시고 술주정만 하고 맨날 싸우고 또 상투 틀면 상투가 싸움할 때는 기가 막혀요. 서로 상투 잡으면은. 그래서 맨날 술 마시고. 엄한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은 무서울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다. 거짓말은 일상화되어 있다. 조선 사람이 수대에 걸친 연습으로 거짓말하는 기술을 예술의 차원을 쏘아요. 사실 뭐 요즘하고 이런 거 제가 어디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 아니 교수님 요새는 뭐 우리 무슨 뭐죠? 전화기도 어디다 놓고 가고 뭐 카페에다가 뭘 놓고 가면 아무도 안 걸리냐고 외국 사람들도 놀라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맨날 뭐 덴마크에 가면 뭐를 어디다 잊어버리다 안 놓고 하나도 안 주워가는데 우리나라 왜 다 주워가냐고 맨날 그런 얘기 했었어요. 부자가 되니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진 게 아니라 가난하게 만들어니까 저렇게 된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아세요? 달래 신부회는 의사를 비숍이어서 그래. 달래 신부회는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외간 남자들이 손을 만졌을 경우 딸들은 아버지들 손에 부인들은 남편들 손에 죽었고 자살할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한 하녀가 자신이 모시는 젊은 아씨를 불길에서 버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죽도록 방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묻자 불이 나는 혼란 속에 어느 외간 남자가 자신의 아씨를 만졌고 따라서 살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게 어디 얘기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언어 킬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누이 동생이나 딸이 허가지 않아 연애를 하거나 그럼 어떻게 해요? 오빠가 죽여야 돼요.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아버지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짓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는 조선 사람들의 남성의 기대 수명 23세였습니다. 환갑이 왜 대단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선 왕의 평균 수명이 28명의 평균 수명이 41.
제일 좋은 옷 입고 제일 의료 제일 책이 제일 좋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아니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서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17, 외할아버지 15세 결혼하셨어요. 조언을 왜 했어요? 조선 사람들이 일찍 일하기 시작해서 애 죽으라고 낳고 피임도 안 되니까 넣어서 낳고 반 사상하고 죽고 반 낳아서 죽고. 그러면 여러분 여자가 16, 17에 결혼해서 그때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아이를 15을 낳는데 무슨 뭡니까? 어디 가서 제대로 된 비타민이 없으니까 치약이 있으니까 칫솔이 있으니까 샴푸가 있으니까 여러분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20살 안 됐고 저 양반들 쉬운 될까 말까.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즘 가끔가다 그 1900년대 초의 사진들 같은 거 자꾸 인터넷 같은 데 누가 올리고 있거든요. 처참 여기 쭉 선교사들이 해놓은 얘기들이 다 주거 환경, 서울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떻고 다 나옵니다. 우리 환상에서 깨는 정말 역사를 냉혹하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런 건데 여성 천민 무관 서울 서구인 향민 평균 중에서 저 다 차별받은 사람들이에요. 인구의 95% 내지 97%. 그런데 대한민국의 평균 1908년에 23.5세였다 평균 수명이 일제시대에 지나면서 일제가 7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저걸 했는데 42년에 마지막으로 했을 때 44세까지 올라갔어요. 일제 전쟁이 나서 21세로 떨어졌다가 제가 태어난 58년에 52.7세였어요. 67년에 60세 돌파하고 88년에 70세 돌파하고 2008년에 80세 돌파하고 지금은 세계에서 여성분들은 제일 오래 사세요. 일본이 제일 오래 살다가 여성분들이 일본 여성을 추월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선 남성들도 곧 일본 남성을 추월할 거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거를 설명해야 돼요.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국가, 이제 기독교 얘기입니다. 몇 가지만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다 아시죠? 뭐 광해왕 이런 거. 죄송합니다. 여기 와서 연대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광해왕 이것도 다 재밌는 얘기로 나중에 넘어가겠고, 보구여가 최초에 동대문병원이죠. 나중에 이화 대제의 교육을 다 우리가 알죠. 이제 처음으로 여성, 처음으로 천민, 뭐 상민 다 교육이라는 걸 최초 시켜본 거죠. 그렇죠? 97% 문맹률을 자랑하던 조선에서 이제 드디어 기트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합니다. 무어 목사라는 분이 오셔서 곤단골 인사동 쪽에서 백정들한테 가갖고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박봉출이라고 어린애가 그 백정의 아들이 지나다니고 나중에 박서양으로 이름을 바꿔서 최초로 세브란스를 졸업한 우리나라 최초 세브란스 졸업한 의사입니다. 얘가 이제 맨날 지나다니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책자 나눠주고 받아가고 그랬었는데 자기 아버지는 이제 전혀 관심 안 보이다가 아버지가 박성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tip스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무어 목사가 에디슨 박사를 갖다가 그래서 에디슨 박사가 낳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박성춘 여사님이 아니 에디슨 박사는 어이시잖아요. 임금님하고 왕비님을 해야 되는데 왜 나 같은 백정을 가르치는 게 도대체 뭐하는 데냐고. 그러면서 나 개종을 하겠다 해서 개종을 해요. 그래서 개종을 했다가 그 개종을 해갖고는 곤단골 교회라는 교회에서 다니다가 개종을 하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양반들이 나가요.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고.
근데 2년 후에 따로 지내다가 건남골교회가 불이 타니까 나갔던 양반들이 다시 불러. 그래서 다시 합쳐져요. 그래서 그게 상동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분제는 저렇게 극복해요. 신분제는 무슨 뭐 포고령 몇 개 냈다고 신분제 절대 극복 안 돼요. 저렇게 해야지 극복되는 겁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배라는 건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신분과 무슨 계급과 무슨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 만들어갖고 같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절대부터 이렇게 만들어놔요. 남녀차별에 대한 여맨의 박이시덕, 박예시덕, 하란사, 김한란인데 이름이 굉장히 이상하죠? 이름이 왜 이상한지 아세요? 메리는 메리, 에시덕은 에스더, 하란사는 낸시, 헬렌 김, 낸시 하, 에스더 파, 메리 여. 왜 다 서양 이름이야? 주체성 없게? 왠지 아세요? 스크랜턴 여사가,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1886년에 이화학당을 세우고 88년 이화학당에서 첫 세례식을 합니다. 2주 전 저녁에 부인 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도 뒤를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조선 여인들은 이름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인들은 이씨, 박씨 같은 집안으로 어떤 남자를 소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생각해 이들이 어렸을 때 불렀던 이름을 되찾아 줄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릴 때 그저 큰 애기고 작은 애기로 같은 칭호로 불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마르타 미리엄 산론에 에스더, 메리, 헬렌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조선 여성한테 처음으로 이름을 준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건 이제 최초로 남자와 여자 같은 건물에서 가운데를 휘장 쳐놓고 예배 드리게 함으로써 남녀 7세 부동석의 전통이 처음으로 이제 깨지는 거죠. 공중 집회에 모임에 남녀가 똑같이 할 수 있게 합니다. 동대문교회. 그리고 여러분 이건 조선 사람들이 언제 선거해 보셨어요? 투표해 보셨어요? 다 1948년 제헌국회 때 한다고 우리 뭐 사진에서 할머니 뒤에서 그래서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개신교에서는 1887년 10월 7일부터 했어요. 언더워드 목사님이 지난주 화요일 우리 2명의 장로를 선출하고 그 다음 일요일 일명함으로써 장로교회 조직을 완성하였다. 우리 14명의 교회를 시작하였고 일요일 1명을 더 받았다. 선출했다. 세문안 교회. 같은 날 로스 목사님이라고 영부에서 한글 정서 번역 같이 하던 분이 내려왔어요. 마침 같은 날 도착했어. 신약 성수 문제를 100길로 한양에 갔다 난 특별한 날 저녁에 한양에 도착했다. 나를 맞아준 언더우드 씨는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예배당에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작은 모임을 공식적인 장로교회로 조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어둠이 도시를 덮자 나는 그와 그의 의사 동료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장기문을 살짝 두드리자 우리는 어느 방 안으로 인도되었고 그곳에는 충분해 보이는 정장한 14명의 남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은 그날 밤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참석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중 2명을 장로로 선출하는 일이었다. 그중 2명이 만장일치로 선출되고 그 다음 안식일에 공식적으로 임명되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최소한 장로교회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자기네 지도자를 자기네 손으로 뽑는 장로를 뽑고 장로들이 목사님을 청빙하는 뭡니까? 칼뱅주의식 개신교식의 그 교회 조직을 완전히 도입을 하죠. 그러니까 칼뱅주의 자체가 카톨릭과 달리 위에서부터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사람을 뽑아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글은 없어졌었습니다. 완전히 한글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선교사입니다. 왜 재창조하는 줄 아세요? 성서를 번역하게 해서. 조선에 선교를 하러 왔는데 뭘로 번역을 할지 모르겠는데 언문이라는 게 있더라. 너 하나만.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조선이 일본에 대한 그토록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복음이 조선의 평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말과 글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의 특권층 학자들은 업무는 너무 배우기 쉽다는 이유로 더러운 은혜라고 비판할지 몰라도 선교사는 이 경멸의 대상이던 흙그릇을 천상의 보물을 담는 용기로 만들었다. 지금 한글의 전천대가 그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유럽에서는 독일 말이, 근대 독일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라틴어 성경을 마틴 루터가 근대 독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게 모던 저먼입니다. 영어는 어떻게 나옵니까? 근대 영어요? 윌리엄 틴들이 라틴 말로 된 성서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어로 번역을 하려고. 그러다 화형을 당하지만 그 틴들의 번역의 90% 이상의 신약은 킹 제임스, 그렇죠? 흥정역으로 가는 거고 구약은 이제 다 못 맞추고 화형을 당했지만 그것도 한 부분 대부분이 흥정역으로 가서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 영어의 핵심, 가장 아름다운 그거는 라틴 말을 근대 구어체로, 자기네 구어체로 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어가 그랬고 네덜란드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로스, 언더우드, 아펜셀, 게일, 존스, 레너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문, 라틴어에 해당하는 한문이죠. 유일한 진문이라고 했던 그 한문을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전혀 쓰지 않았던 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창조를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기는 원문이 군문이 되고 한글이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없던 나라에 갑자기 이제 나중에 요거까지만 하고 끝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서들을 갖다가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보시는 거기 조선에는 책방이 없었고 인쇄소가 없었습니다. 책을 유통하는 구조가 없었습니다. 조선에는 사대부들이 과거를 치기 위해서 사서삼경 같은 걸 인쇄하는 건 나라에서 인쇄해서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책이 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건 18세기 말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러면 조선 최초의 출판사가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배제학당의 아펜셀러가 뭘 만들어요? 산문 출판사, 트라이링구얼 프레스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한문, 영어, 한글 프레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네가 번역하는 성서와 온갖 교리문답 뭐 이런 철로역정, 게일 목사가 철로역정을 1894년에 번역해요. 근대 소설, 외국신들의 완연해. 그런 거를 번역을 해서 그거를 인쇄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배제, 경신, 이화학당에서 교재로 채택을 해서 한글을 한국 사람한테 처음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한글이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제학당에서는요, 다 다른 경직을 학생들을 가난한 학생들을 저기 하지만 그냥 공짜로 공부 안 시켰습니다. 자기가 학비를 내든지 아니면 학비를 벌어야 됐어요. 워크스타디죠. 미국식도 아직도 유학 가면 식당 가서 일하고 그런. 근데 그때는 워크스타디를 어떻게 했냐면 출판사에 가서 십자가옥 노릇을 하겠어요. 학생들을. 근데 예를 들어서 1886 기록이고 우리 선교 출판사는 5명의 학생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주시경이 거기 있었어요. 주시경이 그래서 한글을 배우는 겁니다. 서양 선교사들한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재필 박사가 1895년 말에 들어와서 1896년 4월부터 독립신문을 만드는데 독립신문을 만들 때
최초로 한글로 신문을 감히 만들어 봅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선교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번역을 하고 한글을 재창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다 인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독립신문을 어디에서 인쇄를 합니까? 산문출판사에서 인쇄를 하고, 거기서 인쇄를 하니까 아벤젤러 목사가 누구를 딸려보내서 서재필 박사 같이 일을 하게 합니까? 주시점을 다루는. 그래서 독립신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문의 경전은 사서한경이지만 한글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한문은 왜 배웠어요? 사서성경을 읽으려고. 언문, 한글을 왜 배웠습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 근대 모든 어휘와 이런 것이 성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봉건 유교 사회가 근대 사회로 바꿔갑니다. 여성 차별 없애고, 신분 차별 극복하고, 선거 소개하고, 한글 만들어주고. 그게 다 어디서 납니까? 이 기독교에서 납니다. 지금 기독교, 제가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온갖 불평을 늘어놓겠지만, 이때는 정말 놀라운 시대였어요. 너무나 놀라운 혁명 중에 혁명. 저런 시대가 있어서 조선이 밑으로부터 바뀌기 시작을 하고, 조선 사람들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은 YMCA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생각했죠. 요즘은 우리가 스타벅스라고 어디라고 젊은이들이, 여러분 조선시대 생각해서 젊은 청년들이 어디를 갔겠어요? 놀려고. 교회, 그 다음에 YMCA. 그렇게 그러니까 YMCA가 요새도 지금 체육이 그렇게 강한 이유가, 젊은 아이들한테 처음으로 체육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테니스 치는 거 이런 걸 했었던 거예요. 아무튼 전방위적인 변화를 밑으로부터 꿰어올리는 것이 있었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근대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지막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5가지로 나눴지 않습니까? 5 종류를 나눴는데, 거기에서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5가지가 대등하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있었는데 뒤에가 하나 더 있었어야 되는데 봤었어요. 5가지 나눈 거겠지?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더 뒤로 가야 되죠? 저는 이거를요, 5가지를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대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럼 좀 간단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중의정 척사파, 명나라의 주자성리학을 붙잡아야 돼요. 근대를 원하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친일개화파, 근대를 원합니까? 원하죠. 일본식 근대를 원하는 거죠. 친미기독교파? 당연히 근대를 원하죠. 미국식 근대를 원하는 겁니다. 서재필, 윤치호 이런 분들이 그래서 개종을 하는 거죠. 이승만 이런 거 다 그래서 개종을 하는 거죠. 신소공산주의파? 근대는 근대인데 산업화는 싫어하죠. 왜? 막스주의는 산업화를 반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근대입니다. 그 원시운동 사회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족주의파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근데 그거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이상하게 친일, 친미의 어감이 친중, 친소 아무렇지도 않아요. 친일, 친미 하면은 무지하게 부정적이에요. 친일은 한국말 중에서 제일 나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매국노, 역적보다도 더 나쁜 게 친일파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운동량이 사실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친일은 뭔가가 아주 불편해요. 왜? 한국 사람도 아직도 근대를 불편해요. 근대 이렇게 하면서 한쪽을 하면서 뭔가 이 근대가 잘못된 것 같고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전통을 허물고 뭐 착취를 해서 이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염두해 두면서 우리 근대사를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